어쩜 그게 그들의 문자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나 보네. 우리가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고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사고방식 재밌네.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재밌는 책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요즘에 우리나라, 우리는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중국과 일본이 아주 정말 거의 죽어라 싸우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말로 싸우긴 합니다만 거의 말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싸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총리랑 일본 총리랑 중국 뭐 외교관 등등이 이제 아주 거친 언사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리고 중국 남부 쪽에 그러니까 대만과 가까운 쪽에 있는 생각구열도 뭐 이런 데서도 중국에서 이제 랴오이다오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거의 두 나라의 뭐 거의 군함 내지 뭐 경찰 뭐 경찰함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경함 같은 것들이 그 전투기가 레이저로 한번 조사하고 네. 그래서 레이저 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거의 이제 이게 붙을 분위기인데 사실 뭐 그렇게 큰 나라들이 붙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 무대 일본 가수가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노래 중간에 끌려 나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난리 났어요. 갑자기 전기 꺼지더니 중국 공안 같은 애들 와서 끌고 가요. 그리고 지금 뭐 일본산 뭐 해산물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수입 다 막아버리고 일본의 무슨 뭐 귀멸의 칼날 뭐 이런 유명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다 중단시키는데 중국에서 생각보다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심각하죠. 이제 뭐 히토류 끊고 하면 거의 전쟁 직전 단계까지 가는 것 같은데 과연 중국인은 혹은 뭐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 싸우는가? 단지 그냥 한 100년 전에 뭐 청일 전쟁 내지는 일본이 중국의 상당 부분을 또 점령했던 요 구원 때문에 그런가?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자꾸 그때그때 생겨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중국이 이렇고 일본이 이렇고 이렇게 보면 현상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시각을 좀 보기 힘들거든요. 본질을 놓치는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다면 중국인의 사유 방법이 뭔지 일본인의 사유 방법이 뭔지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사유의 방식이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근데 같은 이제 동남아시아, 동남권인데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서양이나 동양 이러면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은 동아시아인데도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나카무라 하지메 교수라고 정말 세계적인 불교 학자죠. 그 인도 철학자이기도 하고 세계 비교 사상가이기도 한데 나카무라 하지메 교수가 1947년에 동양인의 사유 방법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 4권짜리인데 첫 번째가 인도.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일본, 네 번째가 티벳.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도 이러니까 짜증나네. 나카무라 하지메 교수가 1980년대 중후반에 한국인의 사유 방법도 이 책에 넣었죠. 그래서 티벳 한국인하고 같이 이제 사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 번역돼 있는데 이 나카무라 하지메 교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양에 대별되는 동양인 전반의 사유 방법 같은 게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쭉 이제 이렇게 티벳,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이렇게 봤는데 사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건 없어요. 동양인 일반적인 사고 방식은 없고 그래요? 그렇지만 각각의 민족들 예를 들어가지고 인도, 일본, 티벳, 한국은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개별 민족의 사유 방법은 다르다는 거. 이걸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보편적인 동양인들의 사유 방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각 뭐 나라별로 그 문화별로 다른 사유 방법들은 있더라.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가깝더라도 뭐 그리스래죠. 이스라엘이랑 옆에 뭐 팔레스타인 내지는 완전 다르죠. 바로 옆에 동네인데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긴 한데 얼마나 차이가 날까 궁금하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거 또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 책에서 분석한 한국의 분석이 만약에 맞아 라고 한다면 신뢰.
근데 아닌 것 같으면 그거는 맞다 안 맞다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판단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그래요? 안다. 밖에서 봐야 좀 객관적이겠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의 주체가 되기보다 네. 그냥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고 반성해 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맞다 안 맞다로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겠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밖에서 보는 게 생각보다 또 정확할 수 있어요. 맞아요. 밖에서 보면 우리 정프로 머리는 도대체 왜 저럴까? 본인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스스로는 모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유 방법이라는 게 좀 대단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방법들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그래서 그 실마리는 언어에서 출발합니다. 언어. 언어라는 게 민족의 본질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문법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사유 방법을 규정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요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보편적인 어떤 문화가 있는데 그 보편적인 문화가 각 나라, 각 민족에 들어갈 때 각 나라, 각 민족이 자기의 어떤 사유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변용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불교를 가지고 한번 보자는 거죠. 불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만민의 종교고 계급과 민족의 구별 이런 거를 초월하는 종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가 중국 불교가 이렇고 인도 불교가 이렇고 티베트 불교가 이렇고 한국 불교가 이렇다 한다면 반드시 이거는 민족마다 서로 다른 사유 방법이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똑똑하시네. 일단 예. 그쵸 언어를 보면 그쵸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높임말이 대단히 발달했다든지 네. 아니면 뭐 조사 뭐를 많이 쓴다든지 그렇습니다. 예. 동사 앞에 뭐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뭐 어떤 주체를 강조한다 뭐 이런 등등이 있겠죠. 혹은 뭐 동사를 많이 쓰면 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뭐 중시한다든지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언어를 보고 네. 그 다음에 비슷한 종교가 들어갔는데 어느 땅에서는 되게 전체 대중의 사랑을 받거나 혹은 뭐 정치에 되게 이용되거나 네. 뭐 등등 여러 모습이 그렇습니다. 있겠죠. 네. 그거에 따라서 그 나라 각각의 고유의 사고 방식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재밌네. 네, 그 나카무라 하지메 교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를 아주 많이 구사를 하죠. 그래요. 티베더, 라틴어, 히라버, 산스크리트어, 영어, 독어, 불어, 그다음에 팔리어, 뭐 하여튼 한 10개 국어 이상을 10개 언어 이상을 구사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 이분이 나중에 세계 사상사라는 비교 사상 책을 내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이제 에피소드를 가지고도 있고 그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19세기 영국이었죠. 그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에 칼라일이라고 있죠. 영웅사관. 예.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사라는 원고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 존 스튜어트 밀에게 초고를 한번 읽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이제 읽어보려고 뒀는데 밀 집안에 일하는 하녀가 그걸 모르고 불쏘시개로 그냥 아이고. 난로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 칼라일이 열 절망을 하고 했지만 결국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썼어요? 원고를 써서 완성했죠. 그런데 바로 나카무라 하지메 교수도 이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불교 대사전이라는 20년 가까이 그 계속 원고를 썼단 말이죠. 20년 가까이. 물론 다른 일도 하면서. 그런데 엄청난 대작인데 이거를 썼는데 출판을 앞두고 출판사가 원고를 통째로 분실해 버렸어요. 아무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 가까이 쓴 원고를. 미쳐버리네. 그래서 이 나카무라 하지메 교수가 괜찮다 어떻게 하겠냐 하고 다시 원고를 새로 쓰기 시작해가지고 8년 만에 원고를 다시 완성해가지고 불교 대사전을 출판했죠. 열받아서라도 난 안 쓸 것 같은데. 와, 8년 걸렸대요 다시 쓰는데. 20년을 썼는데 그거를 날려버리면 짜증나서 못 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계속 생각나잖아. 와 대단하시다 그분도. 네, 뭐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예전 시즌 1에서 불교를 할 때 인도 불교라고 나카무라 하지메 교수의 책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랬나요? 예, 그 어떤 분이 댓글로 그렇게 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자기가 나카무라 하지메라고 유튜브를 딱 치니까 유일하게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 일당백에 그게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분이 그 댓글을 그렇게 달아놔 주시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뭐 영상 소개 이런 게 아무데도 없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을 못 받았던 아닙니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30여 권 이상 번역됐어요. 그래요? 예. 근데도 그걸 이렇게 컨텐츠로서 만들거나 아니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 흔치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좀 이제 뭐 절판되기도 했고 또 이제 고 공부했던 세대가 좀 넘어가기도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양인의 사유 방법 여기서 오늘 다룰 중국인의 사유 방법은 지금 바로 중국인들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한번 동양인의 사유 방법. 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언어 그다음에 보편적 종교로 한번 네. 공부를 차이를 한번 보는 건데 네. 중국인은
과연 어떻게 네. 어떤 언어로 또 어떻게 불교를 받아들였는지 네. 그 이야기가 좀 중심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중국 불교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국 불교.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네. 이 사유 방법의 특징들 속에서 설명하는 걸로 대체하고 바로 이제 사유 방법의 특징들 하나씩 한번 네네네네. 분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국인의 사유 방법은 구상적 지각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구상적 지각. 말 그대로 구상의 반대말이 추상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감각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강조한다 이거죠. 추상적인 사고 예. 이런 것보다는 개별적인 어떤 사물이라든지 좀 보편적인 것보다는 특수한 것,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 이거를 좀 더 중시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인의 단어를 보면 물체의 어떤 모습을 표시하는 단어가 많은데 동사 있잖아요. 변화라든지 추이를 나타내는 동사는 적단 말이죠. 명사가 많단 말이죠. 명사가 예. 그 한자 때문에 그런가요? 한자가 보통 상형 문자로 시작했거든요. 예. 네. 아. 그래서 이 생각하는 방향이 기본적으로 항상 구상적이고 구체적인 것들. 우리가 뭔가 지각할 수 있는 것들로 초점이 모아진다는 거죠. 어쩜 그게 그들의 문자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예, 줬나 예. 보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물론 뭐 반대된 견해도 예, 있습니다만 예, 예. 우리가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고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고의 틀을 결정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겠죠. 사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자 보면 날일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태양을 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달 같은 경우 달월자도 달이 이제 이렇게 이질해지는 것들 네. 그걸 표시하고 있고 불화자도 불꽃이 타오르는 모양들이거든요. 물수도 물이 흐르는 모양이고. 네네. 그러니까 표 문자가 뒤에 좀 생겨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상형 문자가 그쵸. 우선이라는 예, 거죠. 예. 예. 중국 사람들은 뜻을 나타내는 문자에만 익숙해져 가지고 이 뜻을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들. 그러니까 구상적이라는 거죠. 이걸 뭐 추상으로 한다. 물론 이제 뭐 지사 문자 같은 경우는 상하 해가지고 이런 개념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상형이 기본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구상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개념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비석 같은데 이런데 글을 새겨 넣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서양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에피그래피 아니면 인스크립션 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뭐 새겨 넣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비석에 새겨 넣은 글 이렇게 하는데 인도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써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쓰느냐? 금성문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금성문. 네.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걸로 쓰잖아요. 직관적 표현을 쓰잖아요. 세금자에 바이석 돌석자, 네. 세와 바이의 글, 새겨 넣은 글 이런 말 안 쓰고 금성문 바로 구상적인 물체를 바로 끄집어내잖아요. 구상적인 표현을 하죠, 그죠? 새겨 넣었다는. 네, 새겨 넣은 걸 이런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여야 되는 말인데 네. 돌이나 쇠의 문자. 바로 직관적으로 딱 다가오죠. 구상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대단히 길다, 뭐 아니면 대단히 잘 본다, 멀리 잘 본다, 아니면 정말 뭐 빨리 달린다, 많이 달린다 이런 말들을 추상적이잖아요. 대단히 길다, 대단히 멀다 이런 거를 어떻게 중국 사람들 쓰느냐? 천리길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천리길, 천리마, 만리장성, 멀리 잘 본다, 천리야. 숫자라든지 이런 뭔가 그리고 우리가 눈 이런 구체적인 구상적인 형상들하고 결부해가지고 항상 설명한다. 그래갖고 비유법이 엄청 발전하나 보다. 그럴 수 있겠네. 예. 팔척장신에 다리가 아주 저 튼튼한 놈이라고 철각 뭐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철옹성. 컴퓨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전내, 전자 머리, 전자 두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구상적인 것들, 바로 지각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추상적 개념을 설정하려고. 재밌네. 자,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어떤 이해 서로 어긋나 가지고 서로 어긋난다 이럴 때 우리 모순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 다 대부분 모순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아이러니다 이런데. 네. 중국에서 뭡니까? 창과방패. 모순이잖아요. 예. 창과 방패를 가지고 딱 그냥 설명한단 말이죠.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모순을. 근데 그거를 구체적인 개념으로 딱 설명하니까 우리는 모순할 때 그냥 중국 사람은 무조건 창과 방패만 딱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순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뭐가 좀 안 맞는 이야기, 서로 부딪히는 얘기, 네. 아이러니한 뭐 이런 것들 이제 네, 얘기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창과 방패를 바로 그냥. 바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추상적인 개념도 구상적으로 뭐든지 구상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게 언어에 아마 네. 영향인 것 같다. 자, 그래서 이 중국 불교를 보자 보면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종교라든지 중국 불교 같은 경우도 아주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중국 선종 같은 경우도 구상적인 어떤 문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음. 무슨 말이냐면 우주를 선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주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네.
산하대지 이렇게 설명해요. 산하대지 하면 되게 확 다가오잖아요, 그죠? 산과 강과 넓은 땅. 땅. 예, 그게 우주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좁네요. 생각보다는. 그죠? 우주. 근데 이제 그때 우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네네. 인식한 우주랑은 네. 매우 다르겠죠. 우리는 이제 지구 저 바깥에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의 우주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네. 그때는 뭐 지구 개념이 있겠었어요. 뭐 그냥 우리가 보이는 게 다니까 그냥 뭐 하늘에 있는 거고 뭐 산이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였겠지 뭐. 예.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일체 뭐라고 할까 사물이든 사람의 네, 어떤 네. 진실한 모습, 참된 모습을 말할 때 본래 면목이다, 본지풍광이다 이런 말 쓰거든요. 네. 본래 면목이다, 면 얼굴면 눈목자. 아. 구체적이죠. 그리고 본지풍광이다, 풍광하면 자연 풍광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인도에서는 이 개념들이 예를 들어 본각이다, 진여다 이런 말 쓰거든요. 본각, 본디의 깨달음, 그리고 진여, 정말 참된 어떤 모습 이런 뜻인데 이런 어떤 추상적 개념은 중국 사람들이 잘 안 쓰고 본래 면목을 깨달아라, 본지 풍광을 너가 알아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종에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글귀를 쓰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떤 네. 추상적 사유는 중국에서 발달하지 않고 네. 구상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많은 게 중국의 특징이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나 뭐가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어떤 설명을 할 때도 지각 표상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인들은 감각을 신뢰하거든요.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보고 듣는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세의 감각과 다른 재미를 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공상 소설 이런 것들, 특히 공상 SF 이런 것들은 발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이제 나름 발전한 게 서유기란 말이죠. 네. 그죠? 서유기가 그나마 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어떤 감각하고 다른 재미를 추구했지만 이게 그런 경향의 소설이 계속 발전하지 못해요. 왜 그러면은 무협은 발달하는 거예요? 무협도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막 장풍 쏘고. 근데 그건 감각이죠. 그건 감각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을 과장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그것들은 좀 이런 거죠. 장풍을 쏘아가지고 뭐 육식 갑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를 아까도 말했듯이 이 사람들은 추상적인 말을 못 쓰니까 육식 갑자 이런 말 해가지고 그만큼 더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네. 어찌 보면 그 뻥이 그러니까 새로운 추상을 못해서 네. 더 발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왜냐면 이제 같아요. 예. 우리는 추상이란 개념이 훨씬 발달했으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개념을 상상하거나 네.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현재 보이는 거에서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막 해갖고 뭐 수염이 막 한 100m씩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직관적이고 혹시 재밌을 수도 있을 것 뭐 같아요. 재밌을 수 있겠네.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의 언어라는 거는 그 문학이라든지 예술에 어울린다고 하죠. 그런 비유라든지 뭐 수미상관의 어떤 구조들을 이런 걸로 잘 이루어지고 예. 그 대신 철학과 추상이 아주 약한 언어라고 하죠. 근데 뭔가 이렇게 추상이 발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눈에 바로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명확한 그 개념에 대한 정립이 좀 잘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정확한 원을 그릴 수 있지만 손으로는 아무리 그려봐야 그게 이제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개념이 있는 거랑 완벽한 개념이 있는 거랑 그거 없이 그냥 어떻게든 보이는 걸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랑 차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중국이 그런 좀 특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이론적 법치가 약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국이 서양을 상당히 많이 앞서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네. 근대 과학을 탄생시키지 못했는가. 바로 그 이론화 추상화 작업이 약하기 때문에 법칙 정립이 약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이게 어떤 현상을 보고 공통된 점들을 찾아내고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가를 이제 사실 그 추상 작업이 매우 중요한 건데.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개념이라는 것들은 뭐 서로 달라 보이지만 그 중에서 공통점을 추출하는 게 개념화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것들을 정말 모든 이제 여러 가지 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물은 강물이 있고 샘물이 있고 우물물이 있고 뭐 하천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쫙 늘이 분류는 잘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그 공통점이 뭘까 해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뭘 만들어냈죠. 모든 물들의 공통점은 H2O라는 거죠. 그래서 딱 그걸 만들어내는데 이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냥 물은 이런 물이 있고 저 물이 있고 정화수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갖고는 분류까지만 하는구나 진짜. 그 역사에는 강하죠. 개별 기술은 강하니까.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뭔가 계속 만들어내고 몽동을 만들고 이런 건 강한데 네. 그거를 예를 들어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공통점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추상화해내는 작업은 이런 어떤 지각에 의존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약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재밌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중국 철학 자체가 기본적으로 도형적인 설명을 좋아해요. 도형 그리고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도형. 예. 대표적인 게 주역, 역경. 우리가 나오잖아요. 아. 자, 효가 있죠. 양효는 줄 하나, 음효는 2개. 네. 그것들이 해가지고 6효가 되면 하나의 괴가 되고 이런 것들이 태극 64개로 돌아가고 다 도형이잖아요. 도형식으로 이렇게 그림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그 태극기 우리 저 네. 사방 네 그렇습니다. 기둥에 있는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개의 조합이 이제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그 무슨 팔각형 뭐 이런 네. 거에다가도 뭘 팔개도 팔개 같은 걸 네. 이제 집어넣고 막 돌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러잖아요. 아. 그게 바로 기본적으로 시각적 표상으로 직관적인 이해를 얻으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구상적인 어떤 사고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완전하다는 것을 원으로 항상 표현해요. 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성인의 마음은 원이다 이거죠. 원처럼 완전 원만하다 말하죠 우리. 네. 가득 찼다는 거예요. 원만하다. 사물이 완전히 서로 맞물려 있다. 서로 완전히 서로 같이 하나가 되어 있다. 원융이다. 이런 말 쓰거든요. 아 완벽이란 말도 아마 그 완전한 그 구수록 네. 벽자를 써갖고 아마 네. 그렇게 동그란 그걸 이제 완벽하다고 또 그렇죠.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원에 대해서 예. 철학적으로 완전하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이런 거는 중국밖에 없어요. 아 그런가요? 인도는 그런 거 없어요. 인도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바퀴 있잖아요. 차크라라고 하잖아요. 예. 바퀴. 그 차크라가 기본적으로 어느 좀 불교의 상징 비슷하게 중시된 적이 있지만 그 바퀴는 우리 윤회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바퀴는 어떻습니까? 굴러가잖아요. 유동하고 진행하잖아요. 근데 원은 그냥 정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인도 사람들은 절대적이며 완전한 것은 모양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봤거든요. 한정할 수 없으니까. 절대적이며 완전하다는 건 무한하다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모양으로 표현하느냐.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죠. 이 원이야말로 완전함을 상징한다 이거죠. 그래도 좀 비슷한 거는 그리스 사람들이 완전하다는 거를 구체 있잖아요. 공 같은 거 구체로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지만 그건 좀 다르단 말이죠. 그거는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라는 네, 거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자연 철학에서의 어떤 자연의 질서를 파악한 어떤 그 뒷받침 속에서 그 구체라는 것들을 하나 끌어냈고 중국은 그런 걸 무시한다 이거죠. 그냥 원이라는 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원만하다. 참 저 사람 성격이 원만해. 저 사람 성격이 너무너무 다 갖춰져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도 불교의 가장 완전한 어떤 가르침을 그냥 원교라고 불러요. 원교. 불교 원교라는 거예요. 원의 어떤 종교다. 근데 네. 우리 무슨 종교? 원불교. 원불교잖아요. 그것도 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만 이런 어떤 성격들이 뭔가 원이라는 평면적인 성격이 사실 그 만다라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부처님하고 보살 신장 한 곳에 모아 그린 그림 있잖아요. 네. 티벳의 만다라하고 네. 중국 만다라 좀 달라요. 티벳의 만다라는 모래에 그리거든요. 아 그리고 그냥 지워버려요. 바람 불어도 날아가고. 그냥 지워버리고. 어. 그리고 아니면 조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중국은 평면이죠. 평면에 그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릅니다. 중국 사람들이 좀 약간 좀 평면적 사고를 하나? 기본적으로 어떻든 바로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딱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그치. 중시한다는 거죠. 입체는 어쨌든 옆에서 뒤에서 위에서 아래서 봐야 되니까. 종이에 바로 옮길 수 있는 거. 아. 입체적이면 옮길 수가 없었을 그렇지, 거 그렇지. 아니에요. 예. 바로 옮길 수 있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 불교도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도형을 가지고 불교 교리를 설명하는 그런 작업이 중국에서 옛날부터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참 마음에 깨끗한 면은 흰 원으로 그리고 허망한 마음에 물든 면은 검은 원으로 해갖고 이 마음의 관계를 쫙 설명해가지고 불교의 교리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게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그림과 글을 섞은 예술 작품이 만들어졌거든요.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그래요? 그리스나 인도에는 예를 들어 그림은 그림이고 글은 글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족자에다가 예. 우리 달마대사 그림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그림도 있고 글도 있잖아요. 이게 중국에만 독특한 겁니다. 왜 그럴까? 네. 왜 그럴까요? 그건 또? 그러니까 이 시각 표상에 의해 가지고 이 예술을 이제 눈으로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한 걸 모아버리고 싶다는 거죠. 글과 그림을 다 한꺼번에 보고 그 이해를 하겠다. 그리고 글과 그림으로 시각으로 하여튼 이 모든 거를 이해하는 이것들을 이제 가장 좋아하니까 글과 그림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그 인도 사람들은 어떤 우주가 생성된다 이럴 때도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역학이나 여러 가지 이거 보고 있으면 음과 양. 근데 음과 양도 태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림으로 나오고. 또 거기에 음과 양은 남녀를 상징하고 쫙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여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입해서 우주의 형성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상적 개념을 끊임없이 도형적으로 계속해서 참 이런 형이상학적인 설명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형이상학이라는 건 우리 경험을 넘어서는 초경험적인 주장들이잖아요. 네. 근데 영혼이라든지 우주라든지. 근데 그거를 인도나 그리스에서는 그림으로 절대 설명하는 법이 없는데 중국은 언제나 그림이나 이런 걸로 같이 결부해가지고 설명하려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중국의 전통적 사유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야, 재밌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할 때 반드시 글로 딱 넘겨주는데 네. 중국은 그림으로 남겨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그림에다가 또 이렇게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상적인 것들을 네. 중요시하는 사고 방식에서 나온 거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이제 중국인 사유 방법의 한 특징이 추상적 사유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이게 비슷한 얘기겠네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인 것, 특수한 것들 이것들을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보편적인 그 무엇 이거를 잡아내는 것들 이런 그 추상화 작용이잖아요. 그 추상화 사유 활동이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 보면 산을 표시하는 낱말이 아주 많다고 해요. 산? 예, 예를 들어 우리가 매산도 있고 네. 큰산 악도 있고 봉우리 봉자도 있고 이런 산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그 모든 산들을 다 포괄하는 보편적인 산이라고 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산이라고 관념이 없대요. 아, 그럼 산과 봉과 악이 다 달라요? 같거든. 예를 들어 영어에는 old 있잖아요. 우리 늙었다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 중국에는 그런 말이 원칙적으로 없대요. 그럼 뭐라고 로 써요? 없어. 우리가 늙을 로라는 거는 70살의 나이를 로라고 불렀습니다. 70살만? 70세를 노, 70세가 되면 노고 네. 예수는 기, 80과 9은 90살이 되면 모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관념으로 나이가 많다 해당되는 말은 없었다는 아,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참 재밌죠. 아,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그냥 택해서 편의상 쓰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노라는 거는 본래 70살을 노라고 하는데 아. 그거를 이제 늙었다는 나이가 많다는 개념으로 이제 빌리가 쓰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개념들이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재밌는 게 또 죽음을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는 명사로 데스, 동사로 다이잖아요. 중국어는 사람에 따라 신분에 따라 말이 달라져요. 그죠? 임금이 죽으면 천자가 죽으면 붕하셨다. 네. 한이 무너졌다는 네, 거죠. 네, 네. 제후가 죽으면 봉을 받아가지고 천자의 네, 봉을 네. 받아가지고 이제 제후국의 군주 정도 되죠. 제후죠, 제후. 제후는 쿵했다. 쿵하셨다. 벼슬아치가 죽으면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 치면 막 장차관 정도 된다 칩시다. 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일반 사람들도 졸하셨다는 네. 말이 네. 이게 높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선비가 이제 죽는 거는 불록이다. 나라의 녹을 이제 더 이상 받지 불록 이런 거고 일반 서민이 죽는 거를 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다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 보편적인 다 이게 우리 생각에 그냥 보편적인 다이 개념이 있고 거기에다 이제 뭐 계급별로 신분별로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예. 그냥 다 각각의 죽음들이 다른 거군요. 네. 아니 그럼 죽음까지도 계급을 나누면은 그 이외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까요? 얼마나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중국인의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위계성이 아주 중요시하거든요. 계급, 신분, 집단. 요게 어떤 언어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뭐 추상적 발달이 안 됐다는 아예 건 없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나무목 있잖아요. 나무목. 네. 그럼 나무목 우리가 글자 보면 줄기 있고 네. 가지가 뻗어 나가고 아래 뿌리 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소나무도 목이 되고 오동나무도 되고 잣나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각각의 종에 대해서 유 개념으로 일종의 추상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낮다는 거죠. 그 관념 발달하지 않았. 좀 덜 발달했다.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보편성을 가진다, 보편적 개념을 추출한다는 거는 정말 여러 많은 것들 속에서 이 보편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보기에는 이 나무가 다르고 저 나무가 다른 것 같아도 거기 다 나무라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온갖 것을 포함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현상들 사이에 속해 있는 공통점만 보고 정말 다른 것들도 같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같을 동자로 보통 쓰잖아요. 한자로 같을 동자, 네. 동포할 때. 이게 한 가지 동자거든요. 같다는 뜻이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보통 구멍이 뚫어져 있다는 개념이 동이에요.
그 우리가 가틀 동자 보면 중간에 씌워져 있고 중간에 일자 밑에 입구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게 동이에요.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나무가 구멍이 뚫려져 있잖아요. 좀 이래 돼 있을 때는 오동나무 동자, 오동나무 할 때 동자. 그 나무에 구멍이 뚫려 있다. 오동나무 동. 이 구멍이 뚫린 데서 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삼수변의 동자. 우리가 골짜기 동자, 고을 동자. 아. 어느 동네 사니 할 때. 예, 예. 북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성산동 산다, 서교동 산다 이런 거 할 때 동자. 네. 그게 뭔가 구멍 뚫린 데서 물이 나올 때, 골짜기에서 물이 나올 때 말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이제 동자고. 또 이제 대나무 죽자가 윗변에 대나무 네. 죽자가 있고 밑에 동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대통 동자예요. 대통 있잖아요. 대나무 통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혀 다르잖아요. 골짜기가 다르고 대나무가 다르고 오동나무가 다른데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 다 같이 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성 개념이 아니잖아요. 보편성 개념은 나무가 정말 이건 나무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나무인가 해가지고 다 이 나무 저 나무 다 해갖고 여기서 나무를 찾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 현상만 보고 구멍이 뚫려 있으면 자 나무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오동나무 동자 나무 동자 쓰고 자 골짜기에서 또 구멍에서 물이 나온다 골짜기 동자 쓰고 또 이 대나무에 이제 텅 비어 가지고 요 가지고 뭔가 대통을 만들 수 있다. 구멍 뚫려 있으니까 이 대통 동자 쓰고 전혀 다른 종류에 속하는 들끼리 현상이 같으면 이걸 그냥 같이 동이라는 이걸 넣어버리는 거죠. 추상적 사유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 참 신기하네. 이건 정확한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왜 뭐 동물들도 이렇게 몇 개 갖다 놓고 비슷한 동물 아니면 뭐 이렇게 연관 있는 동물들끼리 짝지으세요 하면 예를 들어 뭐 침팬지, 원숭이, 강아지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원숭이나 침팬지나 뭐 그 느낌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침팬지는 없고 원숭이나 강아지는 꼬리가 서로 있으니까 이렇게 둘을 묶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다르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가틀 동자도 그렇죠. 그 공통점을 매우 우리가 생각할 땐 조금 이해 안 되게 묶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보편에 포괄하려면 추상적 사유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이게 저거하고 모양은 다른 것 같지만 저게 근본적인 하나의 어떤 공통성이 있다. 그럴 때 요거를 같은 종으로 우리가 묶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하려면 추상적 사유가 발달돼야 되는데 그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미셸 푸코의 말과 사물이라는 책을 보면 그 첫 부분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보르헤스라는 아르헨티나 소설가의 소설의 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중국에서는 동물을 이렇게 분류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중국에서는 동물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황제에게 속하는 것, 향기로운 것, 길들여진 것, 식용 젖먹이 돼지, 인어, 신화에 나오는 것, 지금의 분류에 포함된 것, 미친 듯이 나부되는 것, 수없이 많은 것, 방금 항아리를 깨트린 것, 멀리 파리처럼 보이는 것. 이게 동물의 분류예요. 너무 힘들죠. 우리가 지금 요즘 이제 국어사전 찾아보면 동물 현재 100만에서 120만 종이 알려져 있고 그 가운데 80%는 곤충이 차지한다. 원생 동물부터 척추 동물까지 23계문으로 분류되며 주로 유기물을 영양분으로 섭취하며 운동, 감각, 신경 따위의 기능이 발달하였다. 이게 지금 국어사전의 동물의 분류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추상과 이건 추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냥 나에게 소유된 것, 나에게 소유되지 않은 것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우 기준이 조금 왔다 갔다 하겠네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럼 보편을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보편 개념을 전달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추상이 약하니까 어떤 방법을 고안해냈냐면 대립적인 두 가지 말을 함께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추상관념이 표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크기를 추상 개념이잖아요. 크다는 크고 작은 그 개념을 대소라고 딱 나타내는 거예요. 클 때자 작을 소자 요거를 대립적인 두 가지 말을 함께 드러내면 추상관념이 나오잖아요. 크고 작고 대소 개념. 그 다음에 길이 개념은 장단, 길고 짧은 거. 많은 것에서 적은 것까지를 포함하는 건 다소. 많을다 적을소.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나 분량 같은 추상관념을 대립되는 말로 서로 붙여가지고 경중 뭐 이런 경중하듯이. 그래서 다 포괄하는 추상어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추상관념을 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크기를 나타내는 딱 이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그럴 때는 대소를 비교해보자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크기를 비교해보자라고 할 때 크기랑 딱 맞춤만 말이 없다는 거예요. 크기라는 말은 이제 추상어니까. 그러니까요. 무게, 크기,
길이 이런 건 이제 추상어인데 분량을 맞춰보자. 딱 그게 맞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 추상관념을 다소를 한번 비교해보자라든지. 그래요. 그러면 한자를 많이 몰라가지고 네. 만약에 불안하다 혹은 뭐 이런 감정적인 걸 표현할 때 있잖아요. 그럼 뭐 그런 단어 뭐 있냐? 감정이 평온 많죠. 예. 뭐 이런 건 평온은 뭔데요? 평온. 평온? 평화롭고 뭐 평화, 예, 그 뭐 이제 평평할 평자고 네. 그 온이라는 것은 한자말은 잘 모르겠는데 따뜻하다인가 뭐 그러겠지 뭐.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추상적이게 어떻게든 만들어서 전달한다. 아니 추상적이 다 없다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인도보다 좀 미발달해 있다. 네. 예, 그 정도. 예. 근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비논리적이라는 거죠. 비논리적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글귀와 글귀를 결합시켜서 문장을 우리 영어 같은 데 보면 전치사, 접속사, 관계대명사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서양 언어보다 아주 적고 또 우리가 독일어 이런 거 배울 때 남성, 여성형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수, 복수 다 나오잖아요. 명사, 형용사에. 이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동사 시제에 대한 규정도 별로 없어요. 동사 시제. 그리고 격변화 있잖아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예. 네. 이것도 표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휘의 순서를 가지고 격을 하는데 중국 한시 같은 경우는 그 순서도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말을 진짜 이 문장을 해석해내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장을 구성하는 낱낱의 단어가 표시하는 개념과 개념의 관계가 이 문장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 문장에 주석이 많이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장은 이게 사실 이러이러하다라는 식으로 계속 설명 보충이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고대 경전에 그 글귀에 대한 해석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해석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 예를 들어 춘추 같은 경우는 공자가 춘추를 썼는데 춘추 공량전이 있고 좌시 춘추가 있고 끊임없이 춘추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같은 춘추 글귀에 대해서 해석이 정반대로 나뉘기도 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중국어의 어떤 본질적인 그 비논리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언어 표현과 문장이 애매하고 정밀함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불경 같은 경우가 들어와가지고 경전의 본래 뜻이 번역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용수라고 중국의 유명한 이제 중간 철학이죠. 중도라는 중도 사상 유명한데 그 용수가 중론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원문을 직역하면 연기라는 것을 우리는 공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거짓 이름이며 그것은 곧 중도이다. 이렇게 이제 딱 직역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연기, 공, 가짜 이름, 중도 이게 다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연으로 생겨나는 것을 나는 공이라 하며 또 가명 중도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지 않음이 없으며 인연으로 생겨난 것은 고정된 유가 아니고 공은 고정된 공이 아니다. 공과 유가 다른 것이 아니므로 중도라 한다. 용수의 번뜩가는 완전히 이상하게 해석이 되버린 거예요. 어렵네. 예. 왜냐하면 여기 지시대명사 시 그러니까 이것 그것 할 때 이게 성과 소가 격이 없으니까 이 말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렇죠. 연기라는 것을 우리는 공이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인연으로 생겨난 것을 나는 공이라 하면 이게 완전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 대명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갖고 그러니까 중국어 경전은 번역이 반역이에요. 창작이에요. 거의 창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번역이 반역이에요. 네. 아, 왜냐하면 이만큼 이런 어떤 지시대명사의 성과 소와 격이 없기 때문에 막 다른 해석이 성립하는 거죠. 시제도 이게 애매하구나. 네. 과거, 미래, 현재가 잘 안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려운 반역서를 한국에 들여와가지고 다시 번역을 하는 과정은 그럼 완전 좀 다르게 해석이 되겠네요. 우리도 다 창조적으로 또.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복수형이 없다는 것도 또 약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이 말을 중첩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사람이다. 사람 한 명 갖고 인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인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인인 그리고 명사에다가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5인, 6인, 7인 하듯이 숫자를 붙이가 복수. 책은 1책, 2책, 3책, 4책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자, 제인, 여러 제군, 제자 써서. 여러 제자. 그리고 등 있잖아요. 네. 5등은 뭐 할 때 등 있잖아요. 근데 이때 재밌는 게 등이라는 게 들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소자 우등 할 때 소들도 되는데 또 에트세트라 우등 하면 소 말고 소들 말들 기타 등등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는 에트세트라 표현이 되잖아요. 네. 여기는 안 돼요. 등 할 때 이 등이 우등하면 소들도 되고 예. 우등할 때 소들 말들 돼지들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참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해석이 진짜 어렵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저 농장에는 소등이 있어라고 할 때는 네. 여러 소들이 수십 마리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소, 말, 돼지, 네, 돼지 뭐 그렇습니다. 다 쭉 있어도 소등이 있어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아주 불분명하네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장 또 이 문제가 예. 문제는 그러면 대화를 해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 애매함을 드러내고 정확성을 기하면 되잖아요. 네. 고대 중국인들은 대화 정신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응? 대화 정신이 없어요. 왜요?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는 어느 왕조든지 국왕들이 요즘 치면 그 스포츠 대회 같이 공식 논쟁 대회를 개최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는 자가 있고 반대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서로 막 논쟁해갖고 막 승부를 가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회가 있어갖고 서로 막 직접 민주주의에서 뭡니까 서로 막 주장 가지고 그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증을 한다고 하잖아요. 서로 대화 문답을 해가지고 서로 진리를 알아가는 게 변증법이거든요. 근데 고대 중국인은 그런 게 없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중국은 신분 사회고 그리고 이제 문답을 통해서 뭔가 진리를 알아가는 것들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상성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토론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추상성이 높아져 가는데 그러니까 인도라든지 그리스 같은 경우가 왜 그런 추상성이 발달했느냐? 대화의 문화, 논쟁의 문화가 발달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대화 논쟁이 약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추상성이 그렇죠. 약하죠. 아, 그래 이게 대화 논쟁 특히 이제 뭐 그리스 같은 경우 네. 아니면 뭐 이스라엘도 그런데 그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그 이탈리아 사람들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계속해서 뭐 저게 논쟁거리나 될까 싶은 건데도 끊임없이 하여튼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데 우리도 1544-5788에 전화해서 내 보험 괜찮냐 끊임없이 물어보고 확인하고 대답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예. 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본인 손해 결국은. 맞아요. 네,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대답 듣고 끊임없이 또 변화시켜서 내 주머니도 내 한 달 생활도 잘 이어가시고 또 네. 미래에 대한 보장도 잘 하셔야 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탄탄하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보험장터 1544-5788에 10번, 20번, 30번 전화하고 물어봐도 절대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계속 전화하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스토커처럼 전화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그리고 그렇습니다. 보험 진짜 탄탄하게 준비해두면 나중에 진짜 큰일 생겼을 때 정말 도움 많이 받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보험장터 1544-5788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야, 근데 중국의 네. 사고방식 재밌네. 근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고대부터 이런 대화 그런 어떤 직접 민주주의의 전통이 없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권력들 이런 중앙 권력이 독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해겔이라든지 이런 비트포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양적 전제 이런 것들 동양의 어떤 그 전제 독점 문화가 기본적으로 과학을 낳지 못했고 민주주의를 낳지 못했다라고 그건 약간 이제 서양 중심주의적 사고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런 측면이 없다라고 딱 우리가 강하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하긴 이 생활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정도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 네. 많은 분들이 예측할 때는 저거는 결코 유지되지 않는다. 예. 왜냐면 이제 뭐 국민소득 뭐 얼마 이상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자유나 뭐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제 아무리 뭐 철회 통치를 하더라도 저거 안 네. 된다. 많은 분들이 그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굴러가고 있어. 그래서 어쩌면 그것도 이 사람들의 언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게 잘 맞는 걸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중에 뭐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 프랑스의 볼테르 같은 경우는 중국 문화를 접하고 완전히 감격을 했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런 행정이나 법률 체제가 거의 4,000년간 같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최선의 정책을 만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막 말을 했습니다만 그게 결국 사실 어떻게 보면 옛것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너무나 그 보수적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 바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번도 사상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단언하는 학자도 있어요. 한 번도 사상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정치 사회는 사상과 무관하게 움직여 가니까 그냥 사상은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게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보통 이제 세계사의 발달 단계를 보면 산업화가 되고 어느 정도 물질적 생활이 충족이 되면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4,000년간 계속 이어져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말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이 네. 뭐 그냥 자리 잡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건 또 이제 검증하기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그래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튼 중국은 그런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고 아마 네. 어쩌면 그 원인이 그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네. 이렇게 자리 잡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바로 그런 어떤 대화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네. 중국어의 재판을 보면 재판은 말 그대로 여기서는 이제 사실 재판이라고 해요. 사실 재판. 그러니까 사사로울 사자 쓰고 방실자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높은 벼슬아치가 자기 방에서 그냥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실 재판을 의용사법이라고 하는데 네. 그냥 군주가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립적인 어떤 사법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군주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변호도 없고 다만 각서를 제출하고 관계자의 진술만 있는다는 거예요. 대화하고 토론하고 법정에서 우리가 변호를 해가지고 진실 밝힌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원전 7세기 6세기에 항소를 인정했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재판은 다 단심제예요. 감히 내 재판에 네가 토를 달아? 권력자 앞에서 권력자가 정하면 끝이란 말이죠. 근데 고대 그리스는 노예들도 항소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항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항소가 사법권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리스가 항소 제도를 도입했단 말이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른 민족 문화는 항소가 없어요. 왜냐면 권력자가 내 마음 끝이야 이런 거예요. 아니, 물론 우리 이제 조선에 가면 당연히 이제 중재에 관해서 당연히 우리도 그런 제도는 있고 합니다만, 네. 근데 근본적으로 참 그런 것들이 결국 왜 항소가 필요하느냐, 결국 여기서 진술하고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여기서 진실을 가리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토론하고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 안에서 혼자 읽어보고 사람 불러갖고 내 이놈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법 같은 거야말로 진짜 추상적 개념이 매우 중요한 그러네요. 분야라. 네. 인권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어떤 원칙을 정할 때는 당연히 다 추상적인 개념일 거 아니에요. 그 원칙을 정하는 네. 법이라는 게 그 원칙이 그렇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두 사람들 간의 어떤 뭐 쟁송이나 갈등을 그냥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해결하고 누구한테 좀 더 주고 덜 주고 뭐 이런 정도겠지. 그렇습니다. 예, 원칙 세우기가 아주 어렵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공개적인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는 그리스라든지 예. 인도에서는 논리학이 발달하죠. 논리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설득을 해야 되고 예. 그 논지가 합리적이고 그 조리에 맞아야 되니까. 근데 중국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학이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논리학이 발달 안 해요. 그러니까 논리의 잘못 이런 것도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거죠. 네. 야, 중국인의 사고방식. 저희가 일단은 왜 중국인이, 그러니까 일단은 동양인의 사고방식을 이제 연구하신 분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은 왜 그렇게 사고하는가를 잘 살펴봤더니 기본적으로는 구상적인 지각을 강조하고 그 모양, 문양,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걸 좀 강조하고 추상적인 거는 잘 발달하지 않은 걸로 굉장히 이거 중요한 기본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여러 중국인들의 사고방식 특징이 있을 텐데 네. 그건 한번 저희가 2부에서 그러면은 이야기 나눠보기 그럴까요? 전에 네. 저 추상적인 단어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뭐죠? 넓을 광해, 네. 알릴 고라고. 아하, 널리 알린다. 네, 요런 추상적인 단어 원하신다면 저 일당백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추상의 끝판왕 우리 정프로님께서 그렇습니다. 널리 알리 드리오리다. 예. 전기 전자에 대화할 화자를 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가 나누를 할 자에 할인을 해드릴 테니까. 좋다 격 있다. 격 있다. 네, 그러면 저희는 2부에서 중국인의 사고방식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돌아옵니다.